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하루하루 키워드를 점검함으로써 인출과 기억을 도와드리도록 하는 교육학 강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방대한 교육학 내용의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안을 구성할 때 어떻게 목록화시키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메타인지의 정의와 메타인지의 형성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의를 토시 하나 똑같이 빠뜨리고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신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한다는 거는 뭐다? 인지에 대해서 메타라고 하는 거는 상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키워드, 혹은 내 사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게 맞는지 사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하고 있는 사고인 뭔가 계획,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점검, 그리고 조정, 이런 내가 해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해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럼 이런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키워드는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이 키워드가 안 떠오르면 큰일 납니다. 그 절대 적을 수가 없어요.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어떻게 한다? 그래, 체크리스트를 적는 게 좋아. 왜냐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다 머릿속에 해내기보다는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면 되는구나 하는 어떤 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거 기억하고, 자기 질문을 하기,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적 언어를 활용하며 하면서 내 사고 과정을 점검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메타인지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작성하기,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또 개념도 작성하기랑 메타인지랑 무슨 상관일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뭔가 내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한번 막 정리해 보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학습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즉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재조직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즉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위 인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내용은 이런 거구나, 그렇지, 이 내용은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구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나가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사고 통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렌줄리의 신부심학습 보도록 할게요. 렌줄리의 신부심학습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올리셔야 되냐면, 영재학습 물어보는 거다. 영재학습 애들 학교 재미없어 하지, 학교 내용 너무 시시하니까. 이런 학습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 딱 3등에 기억하셔야죠. 일반적 탐색 활동, 그 다음에 소집단 단위의 활동을 통한 내용과 기능 습득,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소집단 단위의 문제 해결 및 연구 활동. 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한번 풀어내보면 결국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셔야 되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일반적 탐색 활동은 이거예요. 다양한 정규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야를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만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정규 수업과 관련은 되지만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나 분야를 아이들에게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정치, 대기오염, 로봇, 종교, 소수민족,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아니면 실제로 어떤 현장 방문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뭔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동기를 유발하고 어떻게 하냐? 바로 전략과 탐색시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재들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스스로 하기 이전에 뭔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 흐름을 보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이 주제에 대해서 탐구시키기보다는, 예를 들면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료 활용 능력, 혹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미리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재 학습자들도 뭔가 다 모든 면에서 잘할 수는 없어요. 자료 찾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대화하는 능력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사고력, 창의력 이런 부분도 혹은 문제 해결력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나중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게 바로 2단계에서 해야 될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심화 탐구할 내용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총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알을 쏘면서 전쟁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실제 내가 앞에서 아까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벌여 나가는 거죠. 내가 소수민족에 대해 궁금했다. 소수민족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3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그냥 단순히 자료 정의만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단순히 지식 축적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도 세워보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도 해보고 새로운 지식들을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학생들의 작품이나 결과물들을 전시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받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렌줄리 신부심 학습 이런 분위기로 쭉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보도록 할게요. 진단평가는 이 진자가 진찰할 진자와 결단할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진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진찰하냐? 현재 학습 상태를 진찰한다. 결단한다는 뭐냐? 그래서 아이들을 잘 나누어내자 이겁니다. 즉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잘 진찰해서 결단을 잘 하자는 거예요. 결단을 하자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잘 분류화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도 실시할 수 있고 수업 후에도 실시할 수 있어요. 수업 전에 실시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전에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나 어떤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5개념 있는지 없는지, 이 선행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미 프로그램을 다 학습한 영재학습자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수업 중에는 뭘 평가하냐? 수업 중에는 도저히 막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 어떤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결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습 방법을 바꿔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서적이나 문화적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수업 중의 진단평가예요. 제3적인 수업 중이겠죠? 수업 중의 진단평가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실시할 때는 진찰과 결단이라는 한자 용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전과 후에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 키워드만 딱 생각하고 시험장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여러분 스토리 풀어내는 거예요. 그 스토리 어떻게 풀어내냐? 이 진단평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성찰해보고 우리가 탐구해본 결과가 있다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쭉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적 준거 피터스가 제시한 세 번째 문제가 이거죠. 피터스의 교육 준거에 따라서 과정적 준거의 정의와 예시점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피터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피터스는 교육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만족시켜 줘야 되냐. 그게 바로 교육의 조건에 대해서 제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교육이다 라고 했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이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조건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C를 만족시켜야지 그게 교육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과정적 준거라는 거예요. 과정적 준거는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주입식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는 그 단어 자체는 주입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교육학 내용을 가르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하고 내용 습득만 하고 받아들이는 주입식으로 됐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학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만의 예시를 찾고 적용하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의식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다?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는 방법 면에서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서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고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는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을 갖춘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스피러 인지도 유연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는 매우 비정형화되어 있고 독특한 거란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에서 봤을 때 갑자기 내가 물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뭔가 다툼이 발생한다던가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비정형화되어 있고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그 문제적 상황에서 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냐. 그게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핵심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내용들을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의 핵심보다 비정형화되어 있고 독특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갖는 것,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내가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한마디로 눈치 빠른 게 인지적 유연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조금이더라도 그 상황에서 눈치를 잘 봐가지고 다다닥 이어가지고 하나를 거기만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재빠르게 바지를 벗어서 바지를 묶어서 딱 쳐내물어서 공기를 안에 넣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물에 뜰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정형화되고 비구조화된 문제. 그럼 이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해야죠. 주제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내용을 지식을 준 다음에 주제를 바꾸고 그 주제를 바꾼 다음에 그 주제에서 이 지식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계속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하이퍼 미디어는 또 뭐냐? 복합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퍼 미디어는 그래픽, 비디오, 음량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종합된 뭐 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컴퓨터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막 이렇게 뭐 어떤 자료를 늘려볼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빨리 감아볼 수도 있고 소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나 인지적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지적 유연성 하면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비구조화된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너무 많다. 비정의화돼 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거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장만 알고 계시고 이 키워드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래 SMCR 모형에 따른 효율성을 보자. 본래 SMCR 모형은 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겠죠. SMCR 모형에서 그러니까 MC를 고려하지 않고 S와 R 즉 수신자와 송신자를 고려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럼 기억해내셔야죠. 기술과 태도, 경험에 대한 일치시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예요. 교사와 그러니까 본래 SMCR 모형에 따르면 S는 뭐겠어요? 교사죠. R은 학습자일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일단 학습자에게. 물론 학습자가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뭔가 전달해 주니까 일단 송신자는 교사일 확률이 높고 수신자는 학습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교사가 높은 기술과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하고 또 열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효율성이 높아져요. 학습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말하는 거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필기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선생님이 밑줄 구하라는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즉 기술, 인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난 열심히 해서 이걸 꼭 내 거로 만들 거라는 열정도 있어야 돼요.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둘 다 기술과 태도를 높은 기술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험에 대한 일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 체계 문화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 체계 문화가 유사할수록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수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선생님 진짜 아는 건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설명 진짜 못해. 왜 그러냐면 교사가 그 학습자의 수준과 입장에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설명해도 난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왜 이걸 굳이 풀어내서 설명해야 되는지 인지 잘 못하는 교사분들이 있죠. 그거는 학습자의 지식과 사회체계 문화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수준을.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신자와 송신자 간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유사할수록 어떻게 된다?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와 뭐 문화도 맞추기 위해서 요즘 학습자들이 한 트렌드 이런 것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또 여러분들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지오바니의 우수한 학교자 지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지오바니는 5가지 단계의 지도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지도성으로 상징적 지도성과 문화적 지도성을 따랐어요. 상징적 지도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상징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오바마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연설문 할 때 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움직여서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 목표를 심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건 지도자를 상징적 지도자라 그래요. 그 문화적 지도자는 뭐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집단만의 문화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시 여겨야 될 가치, 신념, 이 집단만의 문화, 이 집단의 어떤 구성원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전통, 무용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문화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지도자와 문화적 지도자. 상징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 혹할 수 있는 오바마 같은 대통령. 그리고 문화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문화 자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아직 살면서 제가 잘 보진 못했는데 이런 문화적 지도자, 그 조직에서 정체성을 부여시켜주고 이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이 조직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위인이 한 명 있다면 그 위인을 생각해서 예시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지오바니의 학교적 지도성도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어요. 볼스와 진티스의 불평등 재생산도 쉽습니다. 볼스와 진티스 볼스와 진티스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볼스와 진티스는 학교 없어져라 이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면 다녀봤자 상층 계층은 더 상층이 되고 하층 계층은 더 하층이 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역할만 담당하는 학교라고 본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해서 왜 도대체 그런 역할을 하냐? 능력 때문이라 그런 거야. 볼스와 진티스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능력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얘네들은 높은 성적 받으면 뭐 인문계 보내고 낮은 성적 받으면 실업계 보내면 그게 능력에 따라서 한 거지.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그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 배경이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뭐 지적력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가정 배경이란 거예요. 어떤 상층 계층에서 태어나면 훨씬 더 학업 성취를 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집에 가서 알바 안 해도 되거든요. 하층 계층은 학교 가서 수행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알바하고 부모님 도와드려야 돼요. 혹은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 배경 때문에 학업 성취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볼스와 진티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능력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우받다고 하고 있던 이 능력주의 자체 잘못됐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한 계급 지도자로 만들고 한 계급은 노동자로 만드는 실업계와 인문계. 그 실업계와 인문계 자체도 사회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 인문계와 그 실업계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별적 사회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냥 대응이론. 자본주의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학습자들. 뭐냐면 뭔가 경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 내가 이 일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니면은 나의 일은 수단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 선택권이 없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선택할 수 있어서 교육과정 맞는데 참여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부터 직급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직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이미 학교의 어떤 사회 구조 이렇게 다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 이론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못한 채 거기 익숙해진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럼볼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타고난 능력.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잘하냐에 따라서 내 직업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술을 잘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미술 쪽 하겠죠. 달리기가 빨라요. 축구선수, 운동선수를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환경과 조건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일자리라는 거예요.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수록 아이들은 교사와 연관된 걸 하고 싶어도 그 교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줄겠죠. 이게 바로 환경과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조건과 타고난 능력을 합쳐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본 거예요. 크럼볼츠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은 뭐냐?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하면서 변화 가능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환경적 요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능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심리적 요인은 내가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 맨날 날 때렸어요. 과제를 안 해와서 국어가 싫어졌어요. 국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국어 관련된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재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인 어떤 능력과 감정적인 어떤 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심리적 요인 중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것 대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 기술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건을 예견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그다음 수행 능력, 감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나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관점. 저는 외울 때 그래서 이런 것들만 외우고 나머지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스토리를 머릿속에 다 기억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제가 이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문제는 풀고 키워드는 제가 요약해서 다 올려놓을 겁니다. 목록화 시켜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만의 스토리와 나만의 예시와 나만의 어떤 이야기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용들을 다 암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7월 9일 하루 교육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